안녕하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08년 10월 17일, 당시 시청자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TV 프로그램이 미국의 트래블 채널에서 첫 방송됐습니다. 진행자 에런 구린과 그의 친구들은 각종 현대식 촬영 및 탐지 장비를 들고 이름난 흉가에 스스로를 가둔 채 가능한 심령 현상을 세밀하게 탐사하고 수집했습니다. 신선한 주제 덕분에 프로그램은 단숨에 대중을 사로잡았고 에런은 침착하고 집요한 현장 스타일로 하룻밤 사이에 누구나 아는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방송사들이 재빨리 따라 폐쇄 탐사 모방작을 쏟아내고 인터넷에도 야간 투시경과 디지털 녹음기를 들고 귀신 잡기에 나선 블로거들이 넘쳐났지만 고스트 어드벤처스는 그 뒤 16년 동안 줄곧 선두를 지켰습니다. 프로그램 형태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특별편을 잇따라 공개하면서 화제성과 충성도가 동종 업계 대비 꾸준히 높았습니다. 무려 29시즌을 제작했지만 평판은 여전히 강했고 에런의 커리어도 내내 정점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의 어느 날 몇몇 경찰관이 그가 일하는 현장을 찾아와 순식간에 그를 10년은 늙게 만든 비밀을 폭로했습니다. 알고 보니 2024년 중반부터 에런을 둘러싼 악랄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는 심령 프로그램의 기록자에서 당사자로 바뀔 뻔했습니다. 마치 그의 목숨으로 사후에 정말 귀신이 존재하는가를 증명하게 하려는 듯했습니다. 이 위기의 발단은 당시 그의 아내 빅토리아 구윈에게서 비롯됐습니다. 빅토리아는 키가 크고 아름다운 외모의 성격은 온화했고 한때 아마추어 골프 선수였습니다. 또한 SNS에서 만성질환과 싸운 과정과 마음의 평안을 되찾은 경험을 오랫동안 공유해왔습니다. 그녀는 2018년 에런을 만나 곧장 사랑에 빠졌습니다. 2019년 디즈니 성 앞에서 약혼에 마치 동화 속 주인공 같았습니다.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러 차례 미뤄진 끝에 2022년 8월 디즈니랜드의 한 유령의 집에서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지인들과 팬들은 이 인연을 천생연분이라 불렀습니다. 안타깝게도 삶은 동화가 아니며 그 뒤로 영원히 행복했다는 결말은 없습니다. 결혼 후에도 에런의 일은 계속 고속으로 돌아갔고 그는 전국의 흉가와 심령 장소를 오가며 프로그램을 만들느라 일정이 빽빽해지면서 점차 아내의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빅토리아에게는 이런 남편의 장기 부재 속 생활이 마음을 서서히 비틀고 균형을 잃게 했습니다. 외로움과 불만이 또한 그녀의 내면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TV에서 방영된 실제 범죄 프로그램에서 그랜트 아마토를 다룬 특집 보도를 보게 됐습니다. 그랜트는 원래 플로리다에 살며 집에만 틀어박혀 부모에게 의존하던 남자였습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자식이었지만 그의 부모와 두 형은 여전히 그를 꽤 아끼고 보살폈다. 그러나 2018년부터 그랜트는 한 여성 인터넷 스트리머에 빠져들었습니다. 선물 순위 1위를 차지해 호감을 얻으려고 그는 불과 몇 달 사이에 그녀에게 20만 달러가 넘는 돈을 후원했고 그 돈의 대부분은 가족을 속여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드러난 뒤 가족들은 분노와 실망을 감추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가 이 집착을 끊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몇 차례 요양시설에 보내 심리교정을 시도했지만 그랜트는 악습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최후 통첩을 내려 집에서 쫓아내려 하자 그는 끝내 자신의 악마 같은 본성을 드러내 부모와 늘 자신을 아끼고 보살피던 형에게 총을 쏘아 해를 가했습니다. 2019년 8월 그는 이 끔찍한 범행으로 연속 3회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많은 방송사와 영상 블로거들도 앞다투어 이 비극을 다뤘습니다. 그랜트는 수많은 사람들의 지탄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반생 내내 아무 성취도 없고 여성에게도 인기가 없었던 그랜트는 수감 후 특히 범죄가 널리 보도된 뒤 한 사회적 집단의 관심을 받았고 그와 교류하거나 심지어 사랑을 고백하겠다는 편지가 눈송이처럼 쇄도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범죄자, 애호 성향이라 불리며 특히 중범죄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대다수는 여성입니다. 우리가 앞서 언급한 빅토리아 역시 그랜트의 범죄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본 뒤 이쪽 성향이 깨어났고 수감 중인 그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미인인데다 유명인 아내라는 후광까지 더해져 빅토리아는 그랜트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그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편지 왕래가 이어지며 겉보기엔 전혀 다른 세계의 두 사람이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되었고 결국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랜트는 휴대전화까지 어떻게든 손에 넣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문자로 서로에 대한 사랑을 쏟아냈습니다. 불쌍한 에런은 여전히 일에만 몰두한 채 가정이 이미 무너졌다는 사실도 제3자가 감옥에 있는 중범이라는 사실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자 두 사람의 감정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빅토리아는 에런과의 결혼을 끝내고 그랜트와 함께 살고 싶다는 뜻을 자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서 생을 마칠 운명의 죄수인 그랜트와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아무튼 한동안 불평을 이어가던 빅토리아는 마침내 에런을 없애겠다는 생각을 꺼내놓았습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로는 그녀의 의도가 에런의 재산을 노린 것인지 단순히 자유를 얻으려 한 것인지는 드러나지 않죠.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그녀가 여러 차례 이런 뜻을 내비치자 그랜트도 반응했습니다. 그는 이런 일을 전담하는 전문가와 접촉할 수 있다며 성가신 에런을 처리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계획 단계에서 경찰의 함정 수사로 들통나는 사건들과 달리 그랜트는 교도소 안에서 쌓은 인맥과 몰래 숨겨둔 휴대전화를 이용해 실제로 밖에 무법자 한 명과 연락을 취했고 그 일은 맞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빅토리아는 그 청부살인범에게 남편의 목숨값으로 $11,500를 거침없이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불쌍한 에런은 이 모든 걸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고 오히려 평소 아내 곁을 지키지 못한 아쉬움을 최대한 메우려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빅토리아와 주말과 명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결혼 2주년 기념일 당일 에런은 자신의 SNS에 빅토리아 같은 영혼의 반려와 결혼할 수 있어 매우 다행이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에런의 이런 진심은 빅토리아에게도 조금은 흔들림을 줬을지 모릅니다. 그녀는 범죄자 남자친구 그랜트와 문자로 대화하던 중 남편과 이혼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끝내려 선택했다며 내가 나쁜 사람인 것 같아라고 약간의 후회를 드러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려는 작은 자기 위안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그 청부살인범에게 에런의 일정표와 이동 계획을 제공했습니다. 에런이 캘리포니아로 가서 새 시즌 고스트 어드벤처스를 촬영할 때 실행해달라고 했고 에런이 묵을 호텔, 구체적 촬영 장소, 차량 번호판, 에런의 사진 한 장, 심지어 남편이 그녀에게 공유해둔 위치 정보에 비밀번호까지 넘겼습니다. 그러나 에런의 목숨은 아직 닿을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교도소의 그랜트가 마지막 실행 명령만 내리면 되는 순간 교도소 측이 금지 물품 기습 점검을 실시해 그의 감방에서 그 휴대전화를 찾아 압수했습니다. 이로써 그랜트는 더 이상 살인범에게 지시를 내릴 수 없었고 빅토리아와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이 우여곡절을 겪은 뒤 빅토리아는 이 끔찍한 생각을 접은 듯 했습니다. 그 후 한동안 그녀와 남편은 다시 허니문 시절로 돌아간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SNS에 사랑스러운 아내처럼 남편과 함께한 발렌타인데이 사진과 에런을 위해 레고를 조립한 사진 등을 올리며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아마 자신이 가담한 그 사악한 음모가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어둠 속에 묻혔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난 2025년 3월 교도소 측은 압수한 각종 금지 물품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열어보니 그 안에 보관된 그랜트와 빅토리아의 방대한 대화가 드러났고 에런을 겨냥한 살해 공모 정황도 파악되었습니다. 곧바로 이 정보는 경찰에 전달되었습니다. 2025년 3월 6일 경찰은 즉시 빅토리아를 체포했습니다. 에런은 진실에 큰 충격을 받아 순식간에 늙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로부터 6일 뒤인 3월 12일 에런은 정식으로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증거가 명백하여 부인할 수 없었기에 체포 후 한 달 남짓 지난 2025년 4월 22일 빅토리아는 살해 공모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어 얼마 지나지 않은 6월 5일 그녀는 징역 3년에서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빅토리아는 오열하며 한순간의 판단 미스였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인 에런은 법정에서 분노에 차 이번 사건은 아내와 세상에 대한 내 모든 인식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는 안전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매일 공포 속에서 살며 심각한 심리적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나는 빅토리아와 결코 화해하지도 그녀를 용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감 후에도 인기가 끊이지 않고 악행을 이어간 그랜트에 대해서는 현존 자료에 그가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마 더 엄격한 관리 외에는 이미 종신형 3회를 받고 복역 중인 그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건에서 에런은 막대한 정신적, 감정적 피해를 입었지만 최소한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상당히 운이 따랐습니다. 비슷한 일이 로버트 핑거엇이라는 남성에게 벌어졌을 때는 결말이 훨씬 참혹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2001년 10월 11일 새벽 2시 미국 오하이오주 트럼펄 카운티에서 57세 여성 도나 로버츠가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 보니 전 남편 로버트 핑거엇이 부엌에서 숨져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확인한 결과 로버트는 총격을 받았습니다. 범인의 총알 한 발은 그의 가슴을 관통했고 다른 한 발은 그가 자신을 지키려 올린 오른손을 꿰뚫은 뒤 머리에 박혀 로버트는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현장을 한 차례 조사한 뒤 경찰은 방 안에 금고가 열려 있고 그 안에 비어있는 총상자와 로버트의 차 열쇠만 남아있으며 차량도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범인이 차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배를 내렸고 이튿날 근처 거리에서 분실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차 문을 열자 피로 얼룩진 운전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DNA 감정 결과 사망자 로버트와 또 한 명의 DNA가 검출됐는데 그 또 다른 사람은 사건 이틀 전 막 교도소에서 출소한 네이선 리얼 잭슨이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그를 재체포했습니다. 이로써 출소 직후 강도 살인을 저지른 상습범의 소행으로 보이던 사건은 신속히 해결된 듯 했습니다. 그러나 네이선 리얼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서 의문점이 드러났습니다. 범행 전날 한 전화번호와 무려 20차례나 통화했고 가장 긴 통화는 몇 시간이나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 번호의 주인은 다름 아닌 사망자의 아내 도나였습니다. 이 단서를 바탕으로 경찰은 도나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결국 그녀의 차량 트렁크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 안에는 교도소 수감 중이던 네이선 리얼과 도나가 주고받은 일종의 연애편지라 할 수 있는 200통이 넘는 서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나를 신문하자 그녀는 마치 1940년대 여배우처럼 과장된 연기를 하며 네이선 리얼이 범인이라는 사실에 극도로 충격받은 척했고 사건과의 관련성을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 편지들에 담긴 내용과 각종 증거를 바탕으로 결국 사건의 진실을 마초해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2001년 봄부터 도나는 지역 교회가 주관한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해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출소 후 바르게 살도록 격려했습니다. 당시 도나가 편지를 보낸 대상은 강도죄로 수감된 네이선 리얼 잭슨이었습니다. 그는 출소까지 8개월이 남아 있었고 이 친절한 편지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면서 두 사람은 펜팔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수한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고 편지 내용은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가정을 이루어 평생 함께하자는 이야기로 기울었습니다. 당시 도나는 57세, 네이선 리얼은 30세로 분명 흔치 않은 연상연하 관계였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진정한 사랑이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남들이 왈가왈부할 자격은 없습니다. 문제는 도나가 그때도 전 남편 로버트와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었고 이 관계가 들통날까 크게 걱정했다는 점입니다. 수십 년 동안 둘은 렌터카 회사 한 곳, 버스 정류장 2곳, 그리고 그중 한 정류장 안에 패스트푸드점 한 곳을 공동 운영해 왔습니다. 지분의 주된 소유자는 로버트였고 도나는 일상 관리와 직원 배치를 맡았습니다. 몇 년 전 이혼했지만 여전히 함께 살며 그 사업들을 공동으로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도나는 집을 떠나는 순간 전 남편에게 사업에서 배제될까 두려워했습니다. 또 로버트 명의로 55만 달러짜리 생명보험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로버트가 어느 날 갑자기 사망한다면 그 사업들과 보험금은 모두 도나의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문제는 로버트가 도나보다 4살 더 젊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도나는 자연 수명으로는 자신이 더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고 결국 전 남편을 해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도나는 자신의 고민과 계획을 편지에 털어놓았고 네이선 리얼은 곧바로 자기야, 걱정 마. 내가 나가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내 전 남편을 처리하는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을 편지에서 대놓고 논의할 수는 없었기에 둘은 매우 은밀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를테면 로버트의 이름을 직접 쓰지 않고 그 사람, 문제, 그놈, 장애물 같은 말로 돌려 말했습니다. 로버트를 해칠 뜻을 밝힐 때 네이선 리얼은 내가 집에 돌아가면 그 문제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했고 실행 시점을 못 박을 때는 12월 10일 이후엔 더 이상 그에게 변명할 일은 없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도나는 문은 열려 있을 거야. 내 마음처럼. 같은 문장으로 자신이 문을 열어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결국 이런 암시로 가득한 편지들과 수많은 전화 통화 끝에 두 사람은 로버트를 해칠 계획을 굳혔습니다. 2001년 12월 10일 네이선 리얼은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이 날만을 고대하던 도나는 직접 그를 데리러 갔고 둘은 모텔에서 방을 잡아 격정적인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정오 도나는 슈퍼마켓에서 애인을 위해 범행에 쓸 장갑, 쓰레기 봉투, 표백제를 사준 뒤 집으로 돌아와 뒷문 잠금을 풀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물건을 사러 간다며 집을 떠났습니다.
네이선리얼은 계획대로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체력 우위를 이용해 기습하여 목을 조르거나 부엌에 칼로 해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움직임이 컸는지 로버트가 눈치챘고 로버트는 금고를 열어 총을 꺼내 들고 방을 나와 살폈다. 그러다 부엌에서 네이선리얼과 맞닥뜨렸습니다. 도둑으로 오해한 로버트가 사격했지만 명중률이 좋지 않아 탄환은 네이선리얼의 손가락을 스치며 상처만 냈고 그 사이 네이선리얼이 가까이 붙을 시간을 벌어주고 말았습니다. 이어 네이선리얼이 달려들어 실랑이 끝에 로버트의 손에서 총을 빼앗았고 곧바로 이 집의 가장을 겨누어 방아쇠를 당겨 해를 가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충돌과 몸싸움은 네이선리얼을 크게 겁먹게 했습니다. 범행 후 그는 머무르지 않고 로버트의 차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가 손의 상처를 치료받았는데 이 상처는 훗날 그가 자신을 변호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그날 밤 로버트를 해칠 계획은 전혀 없었고 목적은 도나와 관련한 일을 이야기하려던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로버트가 분개에 먼저 총을 꺼내 자신을 공격해와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로 총을 빼앗아 그를 해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두 사람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계획적 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두 사람 모두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매우 무거운 판결이었습니다. 다만 미국의 사형수는 항소 절차가 길고 일부 주에서는 사형 집행이 장기간 중단되기도 해 이런 지연이 그들에게 숨통을 틔워 주었습니다. 20년 넘게 지연된 끝에 2025년 5월 1일 항소법원은 네이선리얼에 대한 사형 선고를 뒤집고 형을 종신형으로 낮춰줬습니다. 사건의 주모자인 도나는 사형 선고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나 아직도 긴 항소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녀가 현재 81세임을 감안하면 결국 교도소에서 생을 마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중국의 저장성 진화의 한 소녀가 미국으로 시집간 후 출산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세 남자에게 학대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4년 동안 4남자를 거쳐 3명의 혼혈 아기를 낳았습니다. 1998년 7월 18살의 나이에 장 샤오메이 양은 뛰어난 성적으로 상하이 외국어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샤오메이의 오랜 목표는 유학이었기 때문에 대학에 지원할 때 외국어를 열심히 배우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집안의 외동딸인 샤오메이의 포부는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가정은 부유했으며 부모님의 사업이 바빠 샤오메이의 일상생활을 돌보기 위해 가사도우미를 고용했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6년 동안 가사도우미는 세심한 배려로 빨래와 요리를 도맡아 했습니다. 샤오메이는 항상 얌전하고 이해심이 많은 소녀였으며 학업에서도 부모님을 걱정시키지 않았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그녀는 바라던 대로 지역 주요 중학교에 입학하여 평온한 학교 생활을 보냈고 결국 대학에까지 진학했습니다.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독립생활의 방식은 샤오메이에게 다소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매일 집에 전화를 걸어 부모님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고 때로는 감정이 격해지면 전화 속에서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딸을 돌보기 위해 어머니는 심지어 밤새도록 차를 타고 상하이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한 달간의 세심한 보살핌 덕분에 샤오메이는 점차 대학 생활에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10월 샤오메이는 외국어 동아리 훈련에 참가하는 동안 미국에서 온 교환학생 제임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샤오메이는 연애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제임스의 보살핌과 애정에 감동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샤오메이의 영어 회화 실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이 미국에서 온 제임스는 유머러스하고 친절하여 샤오메이를 깊이 매료시켰습니다. 샤오메이는 부모님께 제임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은 학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강력히 반대했지만 샤오메이가 제임스와의 교제를 계속하는 것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동급생들도 샤오메이가 다정하고 잘생긴 외국인 남자친구를 사귄 것을 부러워하며 샤오메이는 인정받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몇몇 남학생들도 샤오메이에게 감정 사기꾼을 주의하라고 경고하며 순수함을 지키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샤오메이는 이러한 충고를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2001년 3월이 되자 제임스는 장미꽃 한 다발을 들고 샤오메이에게 청혼하러 왔습니다. 기숙사에서 제임스는 처음으로 샤오메이에게 키스를 했고 그녀는 제임스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나 제임스가 더 나아가려 하자 샤오메이는 그를 거부하고 학업이 끝난 후에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샤오메이는 명확한 요구를 제시하며 두 사람이 학교에 있는 동안 제한된 접촉만 허용하고 선을 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임스는 이러한 말을 듣고 불쾌해 보였지만 중국 문화를 이해한 후 이러한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마다 샤오메이는 분수를 지켰고 제임스도 여자친구를 매우 존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샤오메이는 제임스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가졌습니다. 2001년 7월이 되어 제임스의 학업이 끝나고 그는 상하이를 떠나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상하이에 샤오메이를 잊지 못했고 자주 샤오메이에게 전화를 걸어 그리움을 표현했습니다. 샤오메이도 제임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02년 3월 당시 상하이의 한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던 샤오메이는 놀랍게도 제임스가 다시 상하이로 온 것을 발견했고 정식으로 제임스를 자신의 고향인 저장성으로 데려갔습니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후 제임스는 샤오메이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제임스는 샤오메이를 뒤에서 안았고 그 후의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샤오메이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끝난 후 제임스는 샤오메이에게 평생 그녀를 잘 보살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관계는 샤오메이의 운명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당시 샤오메이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제임스는 가족들의 요구에 의한 결혼 절차를 위해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2002년 8월 샤오메이는 예정대로 졸업 증서를 받았지만 졸업 전 다양한 복잡한 일들 때문에 갑자기 식욕을 잃고 계속 구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임신 3개월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0년 초에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임신하는 것이 그다지 새로운 일이 아니었지만 샤오메이의 가족은 보수적이어서 먼저 아이를 가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샤오메이는 임신 소식을 제임스에게 알렸지만 스스로 결정을 내려 아이를 지었습니다. 이후 샤오메이는 상하이에서의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요양하며 제임스가 자신을 미국으로 데려가기를 기다렸습니다. 2002년 9월이 되어 샤오메이의 비자 절차가 마침내 완료되었고 부모님과 가족과 작별하며 아쉬운 마음으로 그녀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분이 좋았던 샤오메이는 앞길이 매우 험난해질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의 4년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아마도 동서양의 문화 차이와 생명에 대한 이해의 차이 때문인지 샤오메이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 제임스에게 달려가 뜨겁게 포옹한 후에 제임스의 첫 질문은 "우리 아이는 어디에 있나요?" 였습니다. 샤오메이는 "미안해, 너희 동의 없이 아이를 포기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임스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화난 목소리로 "왜 그랬어?" 라고 물었습니다. 샤오메이는 졸업과 시험을 무사히 마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제임스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샤오메이를 무책임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샤오메이는 상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필라델피아에 도착하고 나서야 샤오메이는 제임스의 가족이 3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슈퍼마켓의 주인이었고 동생은 아직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정규직을 가지지 않았지만 가끔 아버지의 교회에서 단기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수입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제임스는 기본적으로 구호금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도착한 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제임스는 샤오메이와 함께 미국 전역을 여행하며 쇼핑몰에서 샤오메이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사줬습니다. 그러나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임스는 산더미처럼 쌓인 청구서를 보고 걱정이 들었습니다. 비록 이러한 지출은 분할 지불을 할 수 있지만 저축이 많지 않은 제임스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샤오메이는 적응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가족 3사람은 절대로 함께 식사하지 않았고 마치 큰 집에 새 가족이 사는 것 같았습니다. 샤오메이가 도착한 것에 대해 제임스의 아버지는 친절하거나 환영의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샤오메이 방에 설탕이 떨어져서 제임스에게 아버지에게 좀 빌려달라고 했지만 제임스는 고집스럽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행 중 선 지불한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 샤오메이는 중국에서 가져온 저축을 꺼내 사용했습니다. 또 한 번은 샤오메이가 복통으로 병원에 갔는데 이번에는 2,000달러, 한화로 280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는 돈을 내지 않았고 이는 샤오메이를 화나게 했습니다. 제임스는 "너도 저축이 있지 않느냐라고 변명했습니다. 제임스는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로 계속 직장을 찾지 못했고 큰 회사에는 들어갈 수 없고 작은 회사는 그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샤오메이는 그에게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말고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나서 더 좋은 직장을 찾으라고 제안했지만 제임스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샤오메이를 부양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샤오메이는 가끔 그들의 슈퍼마켓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샤오메이의 필라델피아 생활은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 제임스는 여전히 신혼의 분위기에 젖어 있었고 이는 샤오메이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샤오메이는 원래 외국에서 학업을 계속할 계획이었지만 제임스는 샤오메이의 학위 증서를 가져가서 그녀의 학업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건이 일어나 이 가정의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샤오메이는 일기에서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 남편의 동생이 나를 모욕하다니. 그는 내 남편의 동생이었다. 어느 날 정오, 제임스는 외출을 한 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샤오메이는 잠에서 깨어나 계단 끝의 화장실로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누군가 그녀의 머리에 천을 덮었습니다. 그녀가 공격을 당했다는 것을 완전히 인식하기도 전에 머리에 강한 통증이 느껴졌고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깨어났을 때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샤오메이는 자신이 강제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곧 그녀를 모욕한 사람이 바로 자신의 시동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겨우 밤이 되어 샤오메이는 용기를 내어 남편 제임스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며 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제임스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위로나 동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냉담한 태도에 직면한 샤오메이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경찰에 전화를 걸려고 할 때 제임스는 그녀를 저지했습니다. 남편의 냉담함에 샤오메이는 큰 분노를 느꼈죠. 그 후 며칠 동안 샤오메이는 또 한 번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가 자고 있을 때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줄 알고 눈을 감고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이상한 느낌을 받아 눈을 뜨자 놀랍게도 그것이 시동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샤오메이가 망설임 없이 경찰에 신고했고 시동생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떠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을 기록할 때 제임스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경찰서장 앞에서 무언가를 말했는데 그로 인해 경찰은 기록을 중단했습니다. 제임스는 곧바로 샤오메이를 집으로 데려갔고 남편은 샤오메이에게 동생이 그녀를 고의로 해치지 않았으며 단지 그녀가 너무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샤오메이는 반드시 답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제임스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샤오메이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제임스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자주 사소한 일로 다투었으며 제임스는 때때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 시점에서 샤오메이는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국내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통해 은근히 몇 가지를 암시했지만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부모님은 샤오메이가 새로운 환경에 아직 적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모든 일이 천천히 풀릴 것이라고 그녀를 안심시켰죠. 생활의 압박으로 인해 제임스는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 샤오메이에게 냉담해졌고 샤오메이가 자신도 밖에서 일할 수 있다고 제안했을 때 제임스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냉담함과 일찍 나가 늦게 돌아오는 생활로 인해 샤오메이는 집에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시동생이 다시 그녀를 괴롭힐까봐 매우 걱정했습니다. 남편은 그녀에게 자신이 미국을 떠나 해외로 일하러 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샤오메이는 당연히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가 떠나면 그들의 결혼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집안의 지출은 기본적으로 샤오메이가 미국에 올 때 가져온 돈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샤오메이의 저축은 곧 바닥이 났고 이 시점에서 그녀의 활동도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전화를 걸어오실 때는 시차로 인해 샤오메이의 통화는 주로 늦은 밤에만 가능했습니다. 남편 제임스가 바로 옆에 있어서 전화로 자세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심한 어머니는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고 샤오메이에게 총 2만 달러, 약 2,800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돈으로 샤오메이는 입학 신청을 빠르게 진행해서 이 집을 하루빨리 떠나고자 했습니다. 2003년 10월 샤오메이는 고통 속에서 딸을 낳았습니다. 딸의 출생은 제임스에게 약간의 기쁨을 주었고 그는 아내에 대한 태도를 다소 개선했습니다. 출산 후 샤오메이는 더욱 풍만해졌고 이웃들은 샤오메이를 볼 때마다 엄지를 치켜 세우며 그녀를 중국 미녀나 미녀 엄마라고 칭했습니다. 초보 엄마가 된 샤오메이는 모든 불행과 고통을 모성애로 승화시켰습니다. 샤오메이는 미국에서의 4년 동안 3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난 후 제임스의 샤오메이에 대한 태도는 좋았다가 나빴다가를 반복하면서 자주 화를 내곤 했습니다.
이런 불안감은 경제적 압박에서 비롯되었고,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샤오메이가 아무 말 없이 떠날까봐 항상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는 핑계를 대며 샤오메이의 관련 서류를 챙겨놓고 그녀의 혼인 영주권 신청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켰습니다. 샤오메이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그녀는 마침내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그녀가 다른 남자와 교류하는 것에 대해 항상 불안해하며 샤오메이가 쉽게 속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샤오메이는 미국을 떠나고 싶지는 않았고 입학 절차를 마친 후 제임스와 이혼하고 몇 년 동안 공부하여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은 후 체면 있는 직업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 후 미국에 남든 중국으로 돌아가든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녀에게 너무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샤오메이가 이런 생활에 점차 적응할 때쯤 그녀의 삶에 빛과 같은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이 남자와 함께 있을 때 샤오메이는 자유롭고 편안함을 느꼈으며 그는 샤오메이가 미국에서 사귄 첫 이성 친구였습니다. 그 남자는 샤오메이의 상황에 매우 동정하며 입학 절차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곧 친밀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남편이 샤오메이에게 화를 낼 때마다 샤오메이는 그 남자에게 위로를 받으러 갔습니다. 비록 그들의 일이 고된 아르바이트였지만 그 남자가 부르면 샤오메이는 언제든지 그를 따라갔습니다. 이 남자의 도움으로 샤오메이는 필라델피아의 한 문학 연구소에서 시험 입학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방해로 인해 샤오메이는 결국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교활한 제임스는 이때 샤오메이가 다른 남자를 만났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샤오메이가 그 남자의 방에서 나왔을 때 그 남자는 깊은 애정을 담아 그녀와 작별하며 더 이상 연락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 제임스가 직접 그 남자를 찾아가 샤오메이와 헤어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던 것입니다. 그 남자가 물러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샤오메이는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결단력 있게 그 겁 많은 남자와 헤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샤오메이는 다시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매우 기뻐했지만 샤오메이는 우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 남자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죠. 샤오메이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핑계로 아이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제임스는 교회에서 보조금을 신청했다며 아이를 당연히 낳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신 후 제임스는 샤오메이를 집에 가둬두고 모든 커튼을 닫아두고 낮에도 불을 켜두었습니다. 동시에 제임스는 폭력적인 게임에 빠져들었고 샤오메이가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제임스는 깊은 애정을 담아 그녀를 안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샤오메이는 처음에는 이런 일이 한 달에 한두 번만 발생했지만 나중에는 매주 한두 번으로 증가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샤오메이의 등과 다리는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상처받은 동시에 샤오메이는 남편이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임스의 동생에게 일어난 사건은 샤오메이의 의심을 완전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제임스의 동생은 한 이웃 여성과 강제로 관계를 맺어 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4개월도 채 되지 않아 집으로 풀려났고 석방 증명서에서 샤오메이는 그의 동생이 간헐적 정신병 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의 가족 모두가 이러한 유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병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샤오메이와 남편은 동생의 침입과 공격을 막기 위해 2층과 3층 계단에 철문을 설치했습니다. 제임스는 적합한 직장을 찾지 못해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전에 교회에 맡겼던 큰딸을 데려왔고 샤오메이는 이 가정의 생활보모가 되었습니다. 2004년 크리스마스에 샤오메이는 두 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께 그리움을 표현하기 위해 출산 사진을 보내며 아빠, 엄마, 집에 가고 싶어요 라는 말을 적었습니다. 부모님은 딸이 단순히 그리워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임스의 병세는 악화되는 징후를 보였고 때로는 조용히 혼잣말을 하다가도 때로는 분노한 사자처럼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샤오메이는 두 아이를 교회에 맡기고 귀국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는 이 시점에서 이성을 잃었고 하루 종일 샤오메이를 따라다녔습니다. 제임스는 하루 중 깨어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고 샤오메이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몰래 귀국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남편은 샤오메이를 잃을까봐 걱정하여 그녀가 외출하여 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샤오메이는 잠옷을 입고 방 안에서만 다닐 수 있었습니다. 샤오메이는 남편이 정신이 혼미한 틈을 타 자신의 여권과 서류를 찾으려 했지만 계속해서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신문 구일란에서
제임스의 아버지 슈퍼마켓이 다시 직원을 모집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샤오메이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그들 부부는 함께 아버지의 가게에서 일을 했고 시간당 5.5달러, 약 7,600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운이 좋으면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빵도 집에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샤오메이는 일상 경비 외에 드디어 약간의 돈을 저축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제임스의 아버지와의 한가로운 대화 중에 제임스가 청소년 시절 감옥에 갔었고 출소 후 정신이 약간 이상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 받아주고 치료해 주었으며 중국 유학까지 지원해 주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처음에는 제임스의 병이 나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임스의 아버지도 솔직하게 처음에는 중국 여자가 미국에 오며 안정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샤오메이에게 차갑게 대했지만 2년 동안 샤오메이가 힘들게 집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존경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 제임스의 병세를 고려하여 제임스의 아버지는 도움을 주었고 제임스를 병원에 보내주었습니다. 샤오메이는 이 모든 것이 시아버지의 선의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교회의 구호소에 보낸 그날 밤 샤오메이는 시아버지에게 강제로 당했습니다. 이때 샤오메이는 저항하지도 않았고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임스의 아버지는 샤오메이에게 건강한 아이를 낳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그 후에 그녀를 고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병든 두 아이를 낳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샤오메이는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동안 한번 고국으로 도망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 한 관광버스의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죠. 목격자로서 경찰은 샤오메이를 불러 기록을 남겼습니다. 경찰서에서 샤오메이는 가이드와 부상자들이 중국어를 하는 것을 들었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대표단이 자신의 고향인 저장성 하이닝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뜻밖의 그녀는 동양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샤오메이는 그들이 절차를 처리하는 것을 도우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이 관광단의 책임자인 예 씨는 샤오메이에게 매우 감사해했습니다. 작별할 때 그는 샤오메이에게 고향으로 가져갈 물건이 있는지 물었고 이 한마디에 샤오메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샤오메이는 자신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며 예 씨가 귀국하게 되면 중국 진화에 있는 자신의 가족에게 들려 그녀가 귀국하고 싶다는 것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책임자는 매우 진지했습니다. 사고 처리가 끝난 후 그는 다시 샤오메이의 슈퍼마켓에 와서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그는 상황을 더 알고 싶어 했고 샤오메이는 그에게 편지를 건네며 진화로 가져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시아버지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샤오메이를 더 철저히 감시했고 밤에는 샤오메이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샤오메이는 피임약을 먹으면서 영리한 시아버지와 맞섰지만 결국 시아버지에게 발각되어 약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한편 샤오메이의 부모님은 간신히 그녀의 구조 요청 편지를 받았고 그제서야 멀리 바다를 건너간 딸이 큰 공경에 처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전에 부모님은 샤오메이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지만 딸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고 국제전화를 걸면 수신이 차단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위 제임스는 한 통의 답장에서 우리는 이사할 계획이니 새로운 주소는 나중에 알려드리겠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딸과 사위가 이사로 바빠서 답장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이전에 통화할 때 샤오메이가 이유 없이 울곤 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그때 딸이 집을 그리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울고 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착한 어머니는 자주 전화를 걸면 딸이 집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더 커질까봐 전화를 자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샤오메이가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자녀는 부모의 눈에 영원히 성장하지 않는 아이와 같죠. 샤오메이의 부모님은 편지를 받은 후 직접 하이닝으로 가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여행사 예 씨의 이야기를 들은 후 그들은 완전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샤오메이의 아버지는 50대 중반으로 한 달 사이에 걱정으로 머리가 많이 셀 정도였고 그는 자책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관계와 딸의 성적을 고려하면 고향에서 괜찮은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해외로 나가서 딸이 고생하게 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던 것이죠. 동시에 가족의 구조 계획도 시작되었습니다. 샤오메이 아버지의 한 친구가 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고 부모님의 부탁을 받아 그는 필라델피아로 갔습니다. 결국 그는 작은 골목에서 샤오메이를 찾았습니다. 이 친구는 샤오메이에게 직접 대사관에 가서 도움을 청하라고 제안했고 그녀를 돕기 위해 중국인 변호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제임스가 샤오메이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녀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이 샤오메이의 곁을 항상 지킬 수는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임스의 가족은 폭력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샤오메이가 약하고 수능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경찰은 그녀가 자발적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샤오메이에게 제임스 가족이 병력이 있으니 먼저 자신의 신변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샤오메이에게 우선 여권을 되찾거나 재발급 받아야 하며 가장 안전한 상황에서 필라델피아를 탈출해 환승하여 귀국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변호사는 필요할 때 도움을 제공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부모님도 딸의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안심했습니다. 그들은 중국인 변호사를 통해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멀리 미국에 있는 샤오메이는 부모님이 자신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녀가 처음에 외국으로 시집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일에 대해 전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 1월 샤오메이가 세 번째 아이를 낳은 후 갑자기 어떤 병에 감염되어 병원을 옮겨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임스의 아버지, 즉 샤오메이의 시아버지는 이를 알지 못했고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중국인 변호사가 계획한 성공적인 탈출 계획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샤오메이는 로스앤젤레스로 옮겨진 후 휴식을 취한 후 2007년 1월 12일 귀국 비행기에 성공적으로 탑승했습니다. 제임스와의 이혼 절차도 이 중국인 변호사의 주선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귀국한 샤오메이는 부모님과 재회하고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이 험난한 인생 여정 동안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굳건히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자신의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샤오메이는 후에 상하이의 대학원에 지원하여 다시 캠퍼스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샤오메이는 친척들의 지원과 격려 덕분에 족쇄를 벗고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행운아였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중국인 변호사의 묵묵한 도움은 그녀에게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샤오메이는 구출 과정에서 그녀의 강인함과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유감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샤오메이는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지만 새 아이들의 미래는 전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어머니가 떠난 것은 그들이 결손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이 좋다면 그들은 양육을 포기한 후 신뢰할 수 있는 가정에 입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운이 나쁘다면 그들은 왜곡된 환경에서 자라야 할 것이며 아이들의 미래는 암담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이야기는 여전히 비극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스틴은 텍사스주의 정부 소재지로 세계 라이브 음악의 수도로 불립니다. 이곳의 밤문화는 매우 활기차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2022년 5월 11일 몇 발의 총성이 이 활기찬 도시를 놀라겠고 언론은 모두 이곳에 주목을 했습니다. 단지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려고 했던 안나 모리스 윌슨이 왜 붉은 피 속에 쓰러져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사랑과 증오가 얽힌 이 이야기에 함께 빠져들어 보겠습니다. 2022년 5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프로 사이클리스트인 모리아는 다가오는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오스틴에 왔습니다. 이날 오후 5시 30분경 그녀는 역시 프로 사이클리스트 친구 콜리 스트링랜드와 수영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운동을 마친 후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중에 콜린의 여자친구인 케이틀린 암스트롱이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콜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콜린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모리아를 그녀가 임시로 머무는 친구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오토바이가 메이플 애비뉴에 멈춘 후 모리아는 차에서 내려 두 사람은 그곳에서 헤어졌습니다. 당시 모리아의 친구는 집에 없었기에 그녀는 전자잠금장치에 일회용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친구의 휴대폰에는 알림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는데 당시 시간은 저녁 8시 36분이었습니다. 모리아를 내려준 후 콜린은 여자친구 케이틀린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모리아가 무사히 집에 들어간 후에도 외식 중이던 그녀의 친구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거의 밤 10시가 되어 그녀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녀는 친구의 따뜻한 인사소리를 듣지 못했고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친구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모리아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고 욕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눈앞의 끔찍한 광경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리아는 바닥에 누워 있었고 머리와 몸통에서는 멈추지 않는 붉은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타일 바닥에는 큰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욕실 벽에도 많은 피가 튀긴 흔적이 있었습니다. 모리아의 가슴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고 친구의 부름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놀라서 경찰에 신고했고 전화교환원의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응급구조대가 최대한 빠르게 현장에 도착했지만 모리아는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머리에 2번 총을 맞았고 복부는 1번 총에 맞았습니다. 욕실에서 발견된 총격잔에는 그녀가 이러한 이유로 사망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이 모리아의 친구를 조사했지만 그녀의 혐의는 곧 풀렸습니다.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모리아는 먼저 머리에 2번 총을 맞았고 쓰러진 후 복부에 1번 더 총을 맞았습니다. 3번째 총격은 그녀의 몸을 관통하여 바닥의 콘크리트에 깊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현장에는 어떠한 재산도 도난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모리아를 공격한 사람이 처음부터 그녀를 살려둘 의도가 없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모리아는 외지인이었고 오스틴에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곧 그녀와 함께 식사했던 콜린과 그의 여자친구 케이틀린을 찾았습니다. 그 후 경찰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말로 가득 찬 삼각관계였습니다. 사람의 관계를 더 알아보기 전에 모리아의 짧지만 화려한 인생을 되돌아보겠습니다. 1986년 5월 18일 모리아는 뉴햄프셔에서 태어났으며 그녀의 가정은 매우 부유했습니다. 나중에 가족은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버몬트로 이사하여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모리아의 아버지 에릭은 스키 코치였으며 1977년에 국가 스키팀에 합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카렌은 자전거 코치로 그들이 버몬트로 이사온 이유는 근처에 좋은 스키 장소인 버크마운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리아는 운동 분위기가 가득한 가정에서 자랐고 중학교에 다닐 때는 이미 매우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완벽주의 성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부모는 딸이 스스로에게 너무 큰 압박을 줄까 걱정하여 그녀에게 심리상담사를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모리아는 아버지의 재능을 이어받아 스키에서도 뛰어났습니다. 동시에 학교 축구팀의 리더였고 유망한 사이클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가족이 버몬트로 이사한 후 에릭은 현지의 버크마운틴 아카데미에서 스키 코치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알파인 스키 선수를 양성하는 유명한 학교인데 모리아도 자연스럽게 이 학교에 입학하여 2014년에 졸업했습니다. 그 후 모리아는 다트머스 대학교로 진학하여 공학을 공부했고 2019년에 학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졸업 후 모리아는 먼저 일반적인 직업을 선택하여 회사에서 수요 계획 담당자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이런 반복적인 일상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는 사무실을 떠나 자신이 사랑하는 운동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미프로 자전거 선수에서 프로 자전거 선수로 모리아는 자신의 운동 재능을 완전히 발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여러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빠르게 거두었습니다.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자전거 경기가 중단되었지만 모리아의 운동 열정은 전혀 식지 않았습니다. 2020년 11월 그녀는 혼자서 모아브의 화이트 림 트레일로 향했습니다. 이 100마일 길이의 환상적인 트레일은 그랜드 캐니언을 가로지릅니다. 그녀는 자전거를 타고 물주머니와 물병 2개만 가지고 출발해 7시간 만에 완주하여 여성 라이더 기록을 깼습니다. 모리아의 명성이 점점 커지면서 그녀가 아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2021년 10월 그녀는 한 자전거 행사에서 오스틴에 사는 콜린을 만났는데 두 사람은 이전에 다른 행사에서 알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콜린은 막 연애를 끝낸 상태였고 모리아도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데이트를 시작했지만 그들의 연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둘 다 이전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후 모리아는 캘리포니아로 떠났고 콜린은 전 여자친구 케이틀린과 다시 화해했습니다. 그렇게 생활은 평안하게 지속되었습니다. 헤어진 후에도 모리아와 콜린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평소 그들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경기장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 삼각관계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은 모리아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 영상에서 대부분의 이야기는 콜린이 기자와 경찰에게 한 말입니다. 그의 말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케이틀린의 직업은 요가 강사이자 부동산 중개인으로 자전거 커뮤니티와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케이틀린은 모리아와 콜린이 한때 사귀었던 사실을 알지 못했고 두 사람이 그냥 평범한 이성 친구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 사람의 친밀함을 이해할 수 없었고 종종 질투심에 화를 냈었습니다. 케이틀린은 콜린의 휴대폰을 빼앗아 모리아가 보낸 문자를 삭제하고 그녀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콜린의 대응 방식도 현명하지 못했는데 그는 모리아와의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 몰래 모리아에게 가명을 지어주었습니다. 2022년 1월 모리아와 콜린은 아칸소에서 열리는 자전거 행사에 초대되었습니다. 콜린의 여자친구인 케이틀린도 함께 갔고 이로 인해 케이틀린은 모리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리아는 자신이 이미 이 커플 사이의 갈등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세 사람 사이의 감도는 이상한 분위기에 대해 매우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비록 세 사람은 직접적으로 충돌하진 않았지만 모리아는 이후 콜린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은 나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고 싶어. 만약 네가 나와 그냥 친구로 지내고 싶다면 그렇게 보이기도 하니깐 그거 문제는 없어. 하지만 난 여전히 너와 진지하게 대화하고 싶어. 솔직히 말해서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 몇 마디는 콜린이 언론 앞에서 모리아와 단순한 친구 사이라고 말한 것이 거짓말임을 증명합니다. 그는 모리아와 어느 정도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케이틀린과도 교제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그는 케이틀린을 질투심 많은 여성으로 몰아가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관계는 케이틀린이 남자친구가 실제로 모리아와 데이트를 했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하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케이틀린의 한 친구는 그녀가 화가 나서 온몸을 떨며 모리아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물론 그 친구는 그녀가 화가 나서 하는 험한 말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케이틀린의 마음속에서 그녀와 남자친구 사이에 생긴 모든 갈등의 원인은 분명해졌습니다. 남자친구와 모리아의 관계가 무엇이든 간에 콜린의 숨김은 명백히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모리아는 그녀의 판단으로 남자친구의 연인으로 낙인찍혔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남자친구에게 화를 자주 내던 케이틀린은 이번에는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도 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케이틀린은 침묵을 유지하며 자신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소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5월 10일 모리아가 다시 오스틴에 오자 케이틀린의 억눌린 감정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콜린은 자신이 모든 것을 잘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고 케이틀린 몰래 모리아를 불러내어 함께 수영하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왜 콜린이 여자친구의 전화를 계속 받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모리아를 집에 데려다 준 후 죄책감을 느끼며 케이틀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헤이, 너 밖에 나갔니? 나는 방금 북쪽으로 가서 앨리슨 아들네 집에 꽃을 전해주고 왔어. 그러다가 휴대폰 배터리가 나갔어. 너 뭔가 먹으러 갈래? 안 그러면 집으로 돌아갈게. 콜린은 이동한 케이틀린이 스트라바라는 앱을 이용하여 그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심지어 차를 타고 몰래 따라왔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앱은 야외 활동 애호가와 자전거 선수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이 앱을 사용하여 자신의 훈련 계획과 외출 경로를 기록합니다. 또한 이 앱은 다른 온라인 친구들의 위치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앱을 이용해 케이틀린은 남자친구의 거짓말을 쉽게 간파하고 그가 실제로 있었던 장소, 즉 모리아가 임시로 머물고 있는 집 근처로 추적했습니다. 이후 일어난 일은 여러분이 이미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은 이웃의 감시 카메라에서 한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5월 11일 저녁 8시 37분, 모리아가 집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대의 검은색 지프 그랜드 체로키가 옆길을 지나 모리아의 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이 차의 몇 가지 특징이 케이틀린의 차와 일치했는데 차 뒤에 자전거랙, 지붕의 루프랙, 그리고 차창 등이 그랬습니다. 경찰은 수색 영장을 발부한 후 거의 동일한 차량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물건도 발견했습니다. 범행 현장에 남겨진 총격 잔해와 이 도구가 사용된 흔적이 기본적으로 일치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도구를 케이틀린이 직접 구매한 것이 아니라
콜린이 그녀에게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이 도구는 두 사람의 집에 계속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케이틀린은 사용법을 배우기 위해 동생과 함께 사격장에도 갔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케이틀린을 공식적으로 신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케이틀린이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경찰은 모리아 사건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그녀의 과거 범죄 기록을 이용해 불러냈습니다. 알고 보니 케이틀린은 한 진료소에서 $600, 약 83만 원 상당의 미용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결제할 때 신용카드를 차에 두고 왔다고 말하며 결제를 피했습니다. 경찰은 이 범죄를 이용해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쉽게 그녀를 경찰서로 소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케이틀린은 매우 여유로웠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그녀의 지난 24시간 동안의 행적과 모리아 사건과의 관계성을 물었을 때 그녀의 신체 언어가 뚜렷하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즉시 굳어졌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으며 혼란스럽고 경계하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케이틀린은 자신의 행적을 설명하려고 시도했지만 경찰이 보여준 감시카메라 영상 앞에서 그 거짓말은 바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증거 앞에서 케이틀린은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두 손을 가슴 앞에 교차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자신들이 올바른 용의자를 찾았다는 확신을 더욱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이 세 사람의 감정 관계를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언급하자 케이틀린의 공격성은 점점 강해졌고 결국 그녀는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케이틀린이 아직 계획적인 상해죄로 기소될 수 없다 하더라도 이전에 무전취식 체포영장만으로도 그녀를 경찰서에 계속 머물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쉽게 놓아주었을까요? 사실 이것은 사건 중 경찰이 저지른 실수 때문입니다.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 경찰의 실수로 영장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생년월일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케이틀린이 합리적인 이유로 안전하게 경찰서를 떠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즉시 새로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번에는 계획적인 상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5월 17일 새로운 체포영장이 순조롭게 발부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나온 범인이 집에서 경찰이 다시 잡으러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리가 없겠죠? 케이틀린은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동안 몇 가지 일을 했습니다. 5월 13일, 즉 케이틀린이 경찰서로 나온 다음 날, 그녀는 사건에 연루된 차량을 현지 암시장에서 $12,200, 약 1,680만 원에 저렴하게 팔았습니다. 5월 14일에는 공항 감시 카메라에 케이틀린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오스틴에서 휴스턴으로, 이후 휴스턴에서 뉴욕 라구아디아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도망자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람이 많은 뉴욕으로 숨는 것은 확실히 좋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이후 케이틀린은 뉴욕에서 4일 동안 사라졌습니다. 5월 18일 뉴요크 공항의 감시 카메라에 그녀의 모습이 포착되었지만 공항 시스템에는 그녀의 이름으로 구매된 항공편이 전혀 없었습니다. 즉 그녀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물론 경찰이 완전히 단서를 놓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케이틀린이 뉴욕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의 이름이 아닌 크리스틴 암스트롱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신분증을 신청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여동생의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이 그녀의 여동생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지만 케이틀린의 이 행동은 크리스틴이 사건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경찰은 케이틀린이 뉴욕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케이틀린이 뉴욕으로 도망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의 여동생이 이곳에서 신분증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우연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케이틀린에 대한 수배력이 전국적으로 발부되었고 주요 뉴스 플랫폼에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케이틀린이 뉴욕에서 신분 정보를 등록할 때 캠프 헤이븐이라는 외딴 야영지 주소를 사용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케이틀린이 그곳에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습니다. 6월 15일 경찰은 케이틀린을 약 한 달 전에 캠프 헤이븐에서 보았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녀가 뉴욕에 막 도착했을 시기였습니다. 제보자는 케이틀린이 혼자가 아니었다고 말했고 이는 경찰이 크리스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조사 결과 크리스틴이 캠프 운영회사의 직원임을 발견했습니다. 즉 케이틀린이 사라진 4일 동안 여동생의 도움을 받아 캠프에 숨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케이틀린이 뉴요크 공항에 예도적으로 나타나 경찰을 혼란스럽게 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캠프를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이 제보의 진위를 확인한 후 크리스틴을 찾았지만 케이틀린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 6월 29일 케이틀린이 도망친 지 43일이 지난 시점에 코스타리카 현지 경찰의 협조로 미국 경찰은 산타 테레사의 한 호스텔에서 케이틀린을 찾았습니다. 당시 케이틀린은 가명 아리를 사용하여 요가 강사로 일자리를 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성형수술을 받고 새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금발을 짙은 색으로 염색하고 코성형을 하여 이전과 매우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 코스타리카 경찰은 이 호스텔의 시설과 위생 상태를 점검하려고 방문했었는데 경찰은 케이틀린을 보자마자 여권을 확인하겠다고 요구했습니다. 케이틀린은 여권을 다른 호텔에 두고 왔다고 거짓말하며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가짜 이름을 말했지만 경찰은 곧 그 이름으로 입국 기록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고 더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결국 케이틀린은 포기하고 본명을 말했고 곧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케이틀린의 집에서 그녀가 출국할 때 사용한 여권을 발견했습니다. 이 여권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으며 이것이 뉴요크 공항에 그녀의 코스타리카행 항공 기록이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경찰은 이 여권의 주인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여권 주인과 케이틀린이 매우 가까운 관계임을 밝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 가능성이 높은지는 여러분이 추측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경찰은 케이틀린이 성형수술을 받은 영수증을 발견했으며 비용은 6,300달러, 약 870만 원에 달했습니다. 케이틀린은 도피 중 거의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호스텔의 다른 손님들의 눈에는 케이틀린이 한 번도 말을 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늦게까지 자고 거의 하루 종일 호스텔에 머물렀고 모두가 잠든 후에야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찰에게 케이틀린의 43일간의 도피 생활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그녀의 효율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비행을 했고 항공권과 도중의 경비를 이미 준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아무도 그녀를 돕지 않았고 신분증을 그녀가 즉흥적으로 훔친 것이라면 그 또한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결국 케이틀린이 모든 것을 미리 계획했다면 왜 사건 후에 급하게 자신의 차를 팔았을까요? 또한 왜 공항의 감시 카메라 위치를 미리 파악하지 않아서 카메라에 그대로 찍혔을까요? 이는 그녀가 이미 누군가를 해칠 계획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이후의 도피 계획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녀를 도운 사람이 누구인지 관련 자료가 없지만 그녀의 여동생 크리스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케이틀린이 송환된 후 1급 계획적 상해 혐의에 직면했을 때 그녀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보석금은 350만 달러, 약 48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마이크는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카메라 앞에 서서 딸이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너를 사랑해, 케이티. 우리는 함께 이 일을 해결할 거야. 나는 그녀를 이해하고 그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녀가 그런 일을 저지를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 10월에 열린 청문회에서 케이틀린은 자신이 무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재판을 열어 배심원단과 직접 대면하기를 강하게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케이틀린의 확고한 태도와 달리 검찰은 이 사건을 재판에 붙이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케이틀린의 집에서 발견된 총기 도구는 분명 가장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도구에 대한 검사 결과는 그것이 범행 도구임을 완전히 입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경찰의 비전문적인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모리아의 전 남자친구가 범인일 가능성에 대한 심층 조사를 하지 않은 점도 포함됩니다. 변호사는 모리아가 살해된 그날 밤 케이틀린과 콜린의 집이 침입을 당해 파손되었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케이틀린은 경찰의 증거에 의해 법정에 선 것이 아니라 경찰과 언론이 여론을 이용해 그녀를 모함했다고 말했습니다. 케이틀린의 변호인 측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신청을 제기한 탓에 원래의 재판 날짜가 여러 번 연기되었습니다. 재판은 최소 2번 연기된 후 2023년 10월 30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16일 2주간의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케이틀린이 1급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날 그녀는 9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리아를 기리기 위해 윌슨 가족은 모리아 윌슨 재단을 설립하여 건강한 생활과 지역사회 건설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버몬트주 북부에 있는 킹덤 트레일즈는 윌슨 가족에게 매우 신성한 곳으로 그곳에 모리아를 기리기 위해
모리아의 오름이라는 이름의 산책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사건의 모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